2부의 경우는 한번 요거 맞추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얼음산, 빙산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얼음산이 보시는 바처럼 아예 물 속에 잠겨 있는 것도 있고요. 점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서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물음은 서양인과 동양인은 일단 대답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요. 자, 위에 질문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거. 자, 얼음산이 있는데 얼음산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음산이 잠겨 있어요. 이거 나죠, 그죠? 내가 이만큼 드러나 있는데 요 드러난 만큼이 나예요. 근데 여기는 안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누굽니다, 구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인사를 했을 때 인사한 건 나를 드러낸 건지, 인사한 거 가지고는 나를 드러내기는커녕 나는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날 몰라, 요건지, 회사에 가면 나 모르는 사람 없어, 요건지. 예. 이해가 되셨나요?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은 관계 맺는 나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 뭐 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반대로 이제 10년을 같이 회사 다녔는데 사람들은 날 잘 모를 거야. 응? 나한테는 이렇게 숨겨진 재능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어. 자기가 잠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고 보는 입장인지 아니면 다 드러나 있다고 보는 입장인지 또 이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나야!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좀 숨기는 편인지. 또 숨길 때 이렇게 숨길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재능도 있고 뭔가 비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안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숨긴 거. 겸손 이런 거 마시고. 예.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위 하나 하고 오른쪽 아래 하고 나머지 가운데 이렇게 세 개로만 한번 거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맨 왼쪽 위와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뭐 내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를 거야. 나는 10년을 사귀어도 너희들은 나를 모를걸? 난 잘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원래 모습은 숨겨져 있어. 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비밀 같은 게 어딨어. 난 드러난 그만큼이야. 내가 회사에서 활동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다 알고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내가 사장인데 말이야. 그게 바로 나야. 자기 직함이라든지 지위, 이름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것만큼이 다 자기라고 이해하시면 오른쪽 아래라고 보시고, 자, 오른쪽 아래인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다들 점잖으셔가지고 가운데 가시려고는. 그거 다 가운데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가운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 그렇죠. 동양인들이 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서양 사람들도 그럼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지만은 네. 다른 사람한테 많이 표현하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질문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나 본데요. 드러난 만큼의 나가 바로 나다라고 보는 입장인지, 드러난 나의 모습은 사회적인 나의 모습, 소셜 퍼슨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나의 모습, 뭐 사장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위를 나타낸 소셜 퍼슨이라는 사회적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이 진짜 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인지되는 상황은 드러난 네. 것밖에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을 때
사회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나다라고 보시는 입장인지,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은 나의 일부라고 보는, 이렇게 다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인지. 예. 질문이 아직 이해가 안 되셨군요. 예,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네. 교수님, 이게 극단적인 양쪽 극단적인데 예. 사실 그 이해가 힘들죠. 약간 극단적이라서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완전히 들어요, 한쪽은 완전히 감춰져. 이 중간 단계가 요게 중간 단계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런 거 중간 단계죠. 그렇다고.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 중간 단계를 선택하신 거죠. 그렇지. 예, 숨겨진 면도 있고 드러난 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나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꼭 나는 아니고, 또 다른 나의 모습도 숨겨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중간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것보다도 예. 많이 표현하느냐 적게 표현하느냐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 실험은 소셜 퍼슨과 오센틱 퍼슨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을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가식,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 진정한 나는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이 다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 실험이 목표로 하는 건 그겁니다. 사회적으로 드러난,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스스로 여기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냥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모습은 사실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좋습니다. 교수님 그거 하고 예. 거짓말하고가 상관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 거짓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계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 안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냐 관계를 위한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애매모호성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이쪽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실제는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번 거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양인, 서양인이 크게 다르게 나온 결과값이 다른데, 과연 그 결과값 같이 나올지 우리가, 아니면 다르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회적으로 드러낸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내 진짜 모습과 같다 라고 보시면 저 오른쪽을 택하시면 되고, 오른쪽 아래를 택하시면 되고요. 뭐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처신한 거지 내 진짜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숨겨진 모습이다, 난 숨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왼쪽 위를 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반반이다,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낼 때도 있고, 하지만 다 드러낼 수는 없어서 뭐 반 정도는 또 숨기고 있다, 내 진짜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보신다면 가운데쯤을 택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 이제 이 그림 가운데 하나를 택하셔야 되지만은 편의상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 사회적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은 가짜다, 진짜 모습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주세요. 네, 한 분 정도 드셨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가장 많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맨 오른쪽 아래를 보겠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나 자신이고 뭐 꺼리낄 거 없다, 나는 그냥 내 본래 모습을 가지고 산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쪽 아래를 들어주세요. 네, 다섯 분, 야, 많습니다. 뭐 반반이지, 우린 결국 체면을 중시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삶을 또 중시하니까 반반 섞어서 드러내기도 하고, 뭐 숨기거나 또는 드러낼 수 없거나 그러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가운데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가운데가 좀 많으신 편입니다. 안심이 좀 되시죠? 이 과정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부분이 압도적으로,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이 그렇게 거짓으로 보진 않고 있네요. 다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은 특히 미국 사람들을 볼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3번, 4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3번, 4번의 경우는 나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처신한 것이지 나를 드러낸 적은 없다
날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소통할 때 진정한 나로 소통할 수는 없다는 뜻이네요. 반면에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진정한 나를 가지고 소통하는 정도가 꽤 큽니다. 6, 7번 정도 되니까 전적으로 다 드러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죠? 다 드러내는 사람은 없지만은 적어도 이쪽 아까 이제 오른쪽 아래를 드신 분들은 요 기준이죠. 나는 솔직하고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낸 만큼이 바로 나다. 나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지위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뜻이고 자기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8, 9번에 주로 있을 거고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인내심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참아야지. 어떻게 자기 뭐 좋은 거 다 하고 사냐. 그래가지고 뭔가 좀 보스 기질도 있고 또 배려심도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 나는 참고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들이겠죠. 물론 저도 뭐 요쯤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쯤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요 5, 6, 7, 8 정도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못 살아요. 드러내야만 사는데 다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친구라는 관계? 드러낼 수 있는 경우에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숨기는 경향이 있고요. 동양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친구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큰 거죠. 서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또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서양은 사람끼리 믿음이 좀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와 미국 사람들의 우리는 그 우리라는 내용 자체가 분명히 달라질 게 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우리라고 쓸 때하고 우리 서양의 위하고는 이 내용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성 심리라는 걸 이제 우리 최상진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저하고도 아주 친하고 저를 아들처럼 이뻐해 주셨던 분인데 문화 심리학이라는 이제 한국의 이 우리라는 말을 심리학계에 올리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학 이제 뭐 우리성, 우리니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계에 이제 우리 마음 이런 말들을 세계 심리학계에 알리신 분이죠. 자, 우리라는 말이 한국인들에게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한국 사람들에겐 가까움을 나타냈고 공동 운명체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저렇게 자기를 숨기는 또는 자기의 개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미국인들, 서양 사람들, 특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에게도 우리라는 말이 가까운 운명 공동체 의미로 와 닿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덩어리, 무리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집합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우리라고 볼까요? 덩어리로 볼까요? 아니면은 우리라고 볼까요? 요걸 이제 물어본 거죠. 결론은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무리라고 봤을 때는 가까움이 가장 앞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움, 정, 친밀감, 편안함. 이게 없으면 무리라는 말을 못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집이란 말도 우리 집은 정이 붙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됨 같은 경우는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하나됨은 한국 사회도 상당히 개인주의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뭉치는 거, 조직을 구성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전교조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전교조 문제 해결해 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또 무슨 어떤 조직 단체를 구성하면 일단 윗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뭉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날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 전통사회에서는 대동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말이었습니다. 대동, 크게 하나 된다.
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였죠. 지금은 하나 되기보다는 그냥 감정 수준에서 뭐 이념을 공유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이익 공동체를 만들거나 이것보다는 그냥 정을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친밀감 정도를 우리가 우리라는 말 속에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면 투쟁 공동체는 이미 아닌 거야. 그냥 정을 나누는 공동체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 된다면 이제 우리 투쟁할 때 구호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럼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고 그때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두머리를 가지고 방향을 갖고 흐름을 형성해 가면서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 된다는 것보다는 친밀감, 가까움이라는 쪽으로 좀 더 의미가 이동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콜라보레이션, 그냥 동료 정도의 의미로 이야기도 합니다. 완전히 탈락된 거죠. 우리 개념이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정도 할 때 그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니셔? 그러면은 같은 학교 다닌다는 거죠. 뭐 무슨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학교에 근무해요. 이 정도를 얘기하고 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18%나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이제 예전과 달리 대동이라는 의미에서 친밀감의 의미로 이동했고 심지어 이제 공통성 또는 협동이라는 의미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6% 정도 사람들은요 완전 서양식입니다. 그냥 집합이죠 뭐. 한 원소예요. 하나의 묶음에 불과하다. 거기에 뭐 정을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의식도 필요 없고 하나 된다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냥 이합집산하는 정도 이렇게 나를 묶어놓은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네요. 자 그럼 우리라는 말이 과연 우리 삶에서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일단 맨 밑에 보시면 모든 분들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신에게 우리란 누구를 말합니까? 라고 물으면 다 누구나 똑같이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전형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는 말로서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을이라는 말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마을 딱 들어가면은 지금은 저도 나이를 좀 먹어서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은 저 멀리서 누군가 일을 하고 계셔요. 누군지 알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멀리 있으니까 인사를 안 하고 집에 갔다. 그럼 다음날 무슨 소리가 들려요? 걔, 누구 자식이 요즘 버릇이 없어? 뭐, 금방 들려오죠. 저기 계신데. 못 봤을 것 같은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뭐 우리 친구들끼리는 친구네 집 가서 자는 건 뭐, 다반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실걸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네요. 아파트에서 어떤 동단위 아파트 뭐 이렇게 1동 뭐 103동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파트 동에서 마을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빌라 정도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빌라 한 뭐 8세대 정도 있는 경우라면은 한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빌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 빌라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원룸 뭐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진 마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을은 없어요. 그냥 무슨 동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우리도 가족, 친구 안으로 좁혀져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야겠죠. 우리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가족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을을 말하나요? 도대체 우리라는 말로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말이 크게 이제 지금은 개인주의화 되면서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질문은 요겁니다.
우리라는 말을 사람들이 근데 왜 쓸까요? 어느 때 쓸까요? 이럴 때 쓴다는 거야. 개인의 개인성을 좀 죽이고 싶을 때,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죽이고 싶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은 개인의 정체성을 좀 후퇴시킬 때 쓴다는 겁니다. 쉽네요, 그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면 이제 정치 슬로건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라는 말을 쓰면 언어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식을 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의 지배적이고 복종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그분은 지배력과 또 이제 나름 장악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라고 말할 땐 이런 말도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라고 쓰면은 할 수 없지 뭐. 우리 가족 참아야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라고 쓸 수 있다. 동의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 우리라고 쓸 때 나를 희생해야지 어느 정도.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라는 말만 쓰면은 일단 개인성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삶은 개인주의화 됐는데 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긋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쓰면 자녀들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가족 정도 외에는 우리라는 말을 쓰기가 싫은데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개인성이 크게 낮아지고 복종적이 되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 대신에 함께, 더불어 이런 말들을 쓰시면은 좀 더 소통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여드릴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우리는 당연히 국가입니다. 우리 가통, 또 우리 학연도 있고 학연, 그죠? 또 지연, 학연 이런 곳이 있는데 학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학연, 학통, 가통.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마치 무슨 운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호인과 같은 영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고. 네. 내가 국법법 사건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됩니다.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정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그걸 가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그 작은 어머니께서 소송에 휘말린 적이 계신데 그 전에는 판사나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TV에 뭐 데모하는 사람들만 나오면 손가락질하고 그러셨는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측량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이 생겼고 뭐 해가지고 소송이 됐어요.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히 자기 땅인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시간만 질질 끌고 나중에는 심지어 패소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가 빠졌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측량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첫 번째는 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셨어요. 판사들이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는데 와보지도 않고 5분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판결하고 그럼 또 판결 내용 때문에 번복하느라고 또 힘들어가고 뭐 또 돈 들어가고 변호사들은 또 뭐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안 해주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진실은 드러나지도 않은 채로 손해만 잔뜩 본 거죠. 변호사 비용 잔뜩 들어갔지, 시간 잔뜩 쓸었지, 뭐 땅도 빼앗겼지.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늘 화병에 시달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라고 하면 이제 막 이를 갈 정도가 된 거죠. 겪어보니까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정말 보루입니다.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한 개인에게 아주 부당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의 주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는 주체, 사람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은 반드시 존중돼야 되지만은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감시가 없을 경우, 우리 루시퍼 이펙트란 책에서 실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은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자기 멋대로 쓴다는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뭐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진술하세요. 1981년 3월 8일 이래 피고 박준호 및 부인은 일명 죽은 책 읽기 모임이라는 독서 모임을 가져간 불법 회동을 총 13차례 가졌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모임의 정체는 불온서적을 돌려 읽고 반정부 인물을 포섭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전문을 작성하는 등 불법이 인생은 말이다. 이 타이밍이라는 있는 게 나 지금 소멸해서 앞에 팔자심 돌아 뻥 뚫리는데 악셀에만 죽으라 밟아도 뭐 하는데 그거다 브레이크를 밟아봐 브레이크를. 지금 자기가 변호사 될 때 얻어먹었던 국밥집의 아들이 국법법 사건으로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근데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돈 벌어 먹으면 변호사인데 갑자기 정의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국법법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건우연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브레이크 안 걸리는 세상에 살게 하려고 해. 사무장님 병국이도 이런 세상에 살게 하면 안 되지요. 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유학 보내주거든. 내 얘기하지 안 끝났다. 진우 재판은 끝난 얘기입니다. 야 성배야. 자, 이 변호인이라는 증인의 이름과 영화에서 소속을 말해주십시오. 가장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수석 연구원 엄태남입니다. 내외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불온서적 감정입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은 공산주의자이자 역사가인 이에치카가 저술한 책으로 일반 학생,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과 체제를 타당시하는 역사관과 그 사고방식을 포식해야 할 위험성이 있는 불온 책자입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저 책을 강의합니다. 학생들도 저 리포트를 내야 되죠. 읽고 역사란 무엇인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고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이 그 이전에 이제 나치의 역사관을 이제 추종했던 인종주의 역사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인종주의 역사관이 있었고 고비노 백작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쓴 이제 나중에 나치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 인종주의 역사관이 왜 잘못됐느냐? 게르만 인족은 문화를 창조하고 러시안, 아시안 사람들은 문화를 보존하고 유대인들은 문화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고비노 백작의 엉터리 역사 이론이죠. 이걸 이제 나치가 받아들여서 인종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걸 유대인이 이제 토인비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고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것이 역사의 주체다. 그래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의미로 민족 개념을 가지고 역사의 주체를 얘기했지만 토인비는 그 틀렸다. 사회가 주체다. 라고 봄으로써 이제 역사학계에 큰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논란을 이제 나름대로 종지부를 찍은 역사의 본질을 밝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정식화를 통해 가지고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학계의 중요한 책이죠.
이걸 놓고 이제 엉터리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소를 소작 학습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학습에 관심이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증인이 속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사항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연구소 사무실이 어딥니까? 위치 말입니다. 연구소 사무실 위치. 서울시 용산구에 있습니다. 주소는 어째 됩니까? 글쎄요. 일하는 거 주소도 모릅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변호인, 나도 법원 주소는 정확히 몰라요. 재판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지연시키지 말고 반대 신문하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예,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중구 예장동 32-16번지 맞죠? 예, 알겠습니다. 뭐 주소를 모른다 하여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안기부 감찰실 건물 맞지요? 안기부 주소는 국가기밀사항입니다. 지금 변호인은 국가기밀정보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줘서 감사합니다. 안기부 맞네요. 증인, 위에서 이거는 빨갱이 책이다. 이러면 책도 안 읽어보고 감정 스스로 거 아닙니까? 지금 변호인은 추측에 의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러지도 않지요. 증인은 이 보고서에 EH카가 소련에서 오랫동안 산 공산주의자라고 써놨는데 맞지요? 예. 조사해보니까 소련에서 오래 살았... 확실합니까? 소련 빨갱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뭐 성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소련은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로? 와! 소련 사람도 알면서 소련에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EH카는 6.25 때 우리를 위해 참전한 우방 영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소련에는 영국 대사로 파견나가던 겁니다. 지금 변호인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인, 사실적 증거 있습니까? 이 문서는 영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전부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국인으로 영국을 위해 헌신한 외교관이며 존경받는 역사학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책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역사란 무엇인가가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길 바란다. 영국 외교부. 이 학생들 빨갱이 만들라고 인자는 6.25 때 참전한 영국 외교부도 빨갱이라고 우길 겁니까? 공 변호인은 역사란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피고인들이 읽었다는 불온서적 10여 권을 오늘 아침 서점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책들은 서울대에서 권장도서로 추천도했습니다. 이 책들이 불온서적이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하는데도 불온단체라 이 얘기입니까? 판사님, 검사님, 그 불온단체 출신이신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 엉터리 감정처럼 이 사건은 온통 엉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것과 국가의 권력을 실제 행사하는 단체나 개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시나 이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새로 바뀐 현실 때문에 한번 이게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와드가 놈들아. 아저씨, 너 나오라고! 안 좋아진다. 이차! 너! 누구세요? 이게 진사나요? 무슨 일이세요? 그 아저씨 그 남자. 네? 그 남자 좀 나와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차를 여기 나와봐! 뭐 씨발이 나한테 씨발 진짜 대바라부터 나의 집 대문을 차고 씨발 왜? 당신이 타협하고 그랬지. 어? 아니 안 했어 내가. 잘 들어보셨죠? 아마 한국에서 쉽게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라는 것을 좀 넓혀보고 싶은 건데, 우리. 과연
여기 나온 분들은 우리라고 서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가족으로만 제한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문제거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가족만 얘기하는 걸까요? 이웃은 우리가 안 되는 건지. 이 씨발놈들아, 왜 씨발놈아? 당신 쓴 거지 이거? 씨불놈들이라고 낙서를 했어요, 차에다가. 없어, 이 동네에서. 야 인간아! 왜 씨발놈아? 자, 이제 이렇게,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죠. 이거 만나지? 어쨌든 저희도 사과를 드릴 테니까 그냥 사과하시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한국은. 이제 사과하면 우리가 금방 돼버립니다. 사과하면 우리가 금방 인사 한번 하면 사과하면 되는데. 뭔 사과요? 이거 내가 안 그랬다니까 이 양반들 씨발 사람들은 진짜. 점점에 나오는데 저 끝까지 이 양반은 진짜 씨발놈 쓸모없다. 아이고 씨발 병신들이 떼가지고. 뭐? 누가 씨발 이 병신들한테 세줘가지고 돈에 지갑다니. 아들이에요, 이제. 병신의 아들이 열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아들 아닙니까? 제가 저 애들 가르치는 사회선생인데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애들이 집에 와서 저런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 애들 볼 면목이 없어 제가.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못으로 긁어서 낙서를 하고 자, 못으로 이제 타이어 펑크 내고. 이 과정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테고요. 결론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다니고. 근데 내가 도시 해주면 자, 저기 새끼를 안 나가서 씨발 큰 놈을 죽어야지 저기 번쩍들 나 사람이 안 돼. 법 왔어 법. 당신 법 좋아해? 그럼 그 법대로 한번 해봐. 그거 개인재산 침해, 인권 유린, 정의적인 고통에 따른 피해 보상 한번 해봐. 내 눈, 나 이거 이거 없나? 나 집에 없나? 씨발 이거 내가 이거 오빠! 오빠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만해. 씨발 동네에서 나도 죽이 말고 씨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이 자식놈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뭐에 빨리 사과드리지 않고. 야, 더 한다? 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빨리. 죄송합니다. 저걸로 끝나는 문제죠, 한국은. 그죠? 법으로 아무리 간다고 엄포해도, 바짓가랑이 딱 붙잡고 사과하면, 법으로 갈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 아가씨 동생, 여동생이 아니었으면은 결국 법으로 갔을 겁니다. 화해, 중재, 이런 노력이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세계와 우리, 또 우리 안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에 대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관련된 문제,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이제 사상들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뭐 쉽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라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는 너, 나는 나 해서 우리의 범위를 좀 나누자. 따로 우리죠. 따로 우리.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따로따로 놀자. 동양, 서양 따로따로. 이렇게 관용이라는 논리를 쓸 수도 있고요. 피터 싱어는 좀 넓혀서 우리라는 걸 왜 사람만 가지고 하냐. 동물까지도 우리라고 써야 된다. 넓혔네요. 다음에 제러미 립스킨의 경우에는 세계화라는 건 바로 이런 공감의 확장이다.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 우리가 확장되면 결국은 엔트로피가 높아져서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상들이
현재 꽃을 피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조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떠올려면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려면은 그 안과 박이라는 서로에 대한 이해, 공감 그리고 소통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자녀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이해가 되는 가운데서 서로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살려줘야지 소통도 안 되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우리 완득이에서 본 것처럼 저런 갈등 구조로 계속 점철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우리에 대한 인식이 결국 이제 우리 삶에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이런 새로운 국면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살려 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